월급 500만 원을 받는 김 부장은 매달 180만 원을 은행에 자동 이체합니다. 2021년에는 120만 원이었던 이 금액이 5년 만에 6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남은 돈 320만 원으로 온 가족의 식비와 공과금, 아이 학원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예전보다 1,600만 원 연봉이 깎인 것과 같은 효과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2026년 오늘 대한민국 수백만 가구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입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곧 살만해지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국은행도 작년에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희망 회로를 돌리며 버텼겠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장 금리는 제자리 걸음인데 정작 당신이 내야 할 대출 이자는 거꾸로 지소사 4%대 중반을 넘어섰고 일부는 5%에 육박합니다. 왜 나만 이 폭풍우의 정중앙에 서 있게 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은 매년 4%씩 삭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축복인 줄 알고 사인했던 그 변동금리 계약서가 정확히 지금 당신의 목을 죄는 잔혹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빚을 줄이라는데 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자랑하고 내 집값은 신고가라는데 정작 팔려고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수익률 몇 퍼센트를 쫓을 때가 아닙니다. 4%의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확정 수익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3%대인 시점에서 대출 이자 45%를 갚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연 4% 이상 수익을 내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게 훨씬 확실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렸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권의 의도된 돈줄 죄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2%대 초반으로 묶어놓았고 은행들은 총량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상금리를 슬쩍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당신의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 덩어리일 뿐입니다. 매달 18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소용없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1년 전 0.3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연체 직전 단계에서 버티고 있는 한계 가구들까지 합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자 나가는 구멍부터 막는 것이 1순위 생존 전략입니다. 투자 수익을 고민하기 전에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월 1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연간 1,8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 돈을 막는 것이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한 수익입니다. 2026년은 돈을 버는 해가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 살아남는 해입니다. 대기업 15년차 김 부장은 2021년 마포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의 70%인 2억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고 당시 금리는 2.5%였습니다. 월 원리금은 약 120만 원 수준으로 연봉 6천만 원인 그에게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이 가격이면 싸게 산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김 부장은 성공한 중산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김 부장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5년 만에 6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변동금리가 2.5%에서 4.5%로 2%포인트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오히려 내렸는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올랐고 가상금리가 슬금슬금 올라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매달 60만 원이 더 나가니 연간 720만 원 손해입니다. 이는 연봉이 12% 깎인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김 부장 가족의 외식은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 학원은 끊었고 태권도까지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50만 원도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김 부장은 회식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값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월 2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 부장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이 학원비를 더 줄일까요? 부모님 용돈을 끊을까요?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할까요?
집을 팔면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전세를 얻어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빚이 생깁니다. 김 부장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출구를 찾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5%에서 두 차례 인하되어 현재 2.5%입니다. 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대 중반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도 따라 내렸는데 정작 당신의 대출 이자는 왜 안 내려갈까요? 여기에 관치금융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2%대 초반으로 묶어놨고 각 은행별로 총량 한도를 배정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적게 해야 하는데 수익은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이 가상금리를 슬쩍 올리면 대출 건수는 줄이면서도 수익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가상금리가 평균 1%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은행들은 DSR 규제 강화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하니까 가상금리를 올려서 애초에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금리 하락분을 가상금리 인상으로 상쇄하고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더 기막힌 건 이게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가상금리는 은행 자율 결정사항이라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를 강화할수록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려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를 억제합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은 은행이 가져가고 빚을 진 서민들만 더 높은 이자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6년 1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3%입니다. 기준금리 2.5%에 가상금리 1.8%포인트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입니다. 1년 전 0.35%에서 0.07%포인트 올랐고 이는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0.42%가 뭐가 그리 심각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백만 가구의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연체율이라는 건 이미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의 비율이고 지금 이 순간 연체 직전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DSR 70%를 넘는 고위험 차주가 전체의 15.3%입니다. 약 266만 명입니다. 이들은 소득의 70% 이상을 매달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씁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350만 원을 은행에 갚고 1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DSR 100%를 초과하는 차주가 31만 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활할까요? 배우자 소득이나 부모 지원 또는 새로운 빚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들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아이 돌반지까지 팔았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으로 이자를 이자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빌릴 곳도 팔 것도 없습니다. 2023년 대비 고위험 가구의 평균 DSR은 101.5%에서 110.3%로 올랐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1.6%에서 109.1%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위험 가구 중 12.2%가 점차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6년 말 1.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현재 0.42%에서 2배 이상 뛰는 겁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고위험 가구 대출 비중이 각각 20년근 6%와 16.6%로 높아 연체율 급등이 우려됩니다. 붕괴의 전조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6월 1만 5천 건을 기록한 뒤 8월 7천 건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10월 다시 1만 5천 건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반토막 났던 바로 그 시기에 강남과 서초에서는 신고가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만 오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시장이 살아있다면 거래량과 가격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둘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호가 띄우기 또는 자전거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팔 생각 없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거나 가족과 지인 법인을 동원해 비싸게 사고 파는 척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입니다.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는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실거래가를 조작해 인근 매물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본인 소유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수법을 썼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고가 소식이 언론을 타고 퍼지면서 진짜 매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다시 오르는구나 생각하고 급하게 뛰어듭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그 가격에 나온 매물은 이미 사라지고 더 비싼 가격표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은 한참 아래인데 호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겁니다. 2025년 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은행권 주담대 총량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신고가 소식 중 상당수는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마지막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칠 때 나오는 신고가는 시장이 살아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금매가 쏟아지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12년 하우스 푸어 사태 때 은행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은행들은 가장 먼저 담보 가치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4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 8천억만 원을 빌려줬는데 집값이 3억 원으로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차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담보가 부족하니 일부 상환하시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고 말입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사람에게 원금 수천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이 진짜 재앙의 시작입니다. 2012년 당시 수십만 가구가 이 전화를 받았고 결국 집을 경매로 넘기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경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또 다른 차주들의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된 배경입니다. 2026년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고금리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구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서울도 20% 이상 늘었습니다. 아직 대규모 낙찰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 가율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2년 초기 신호와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2012년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2012년 가계부채는 GDP 대비 87%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4%를 넘어섰습니다. 부채를 진 사람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고 은퇴가 가까워진 560대 차주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2012년보다 더 큰 충격파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1점이라도 올랐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거래 실적이 쌓였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다면 당연히 신청해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연체 없이 잘 쓰기만 해도 신용 점수는 조금씩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하지만 0.1%포인트만 내려도 2억 원 대출 기준 연간 20만 원이 절약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전화하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서 본인의 신용점수 변화와 소득 증빙을 준비해 정식으로 신청하십시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실제로 금리를 낮춘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0.5%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경우가 많고 운이 좋으면 1%포인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30년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추거래 은행이라는 낡은 의리는 버리십시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0.1%포인트라도 싼 곳이 있다면 즉시 갈아타는 귀찮음이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3%인데 인터넷은행은 3.94.1% 수준입니다. 0.2%포인트 차이라도 2억 원 대출 기준 연간 4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대환대출 수수료를 내도 남습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볼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꼭 확인하십시오.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일정 비율 이상은 면제해줍니다. 또 2026년 들어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 대출 문호를 일부 넓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만 배불립니다. 은행을 쇼핑하는 것이 2026년 생존 전략입니다. 스와프로 대 금리를 1년 이상 버틸 체력이 없다면 지금 파는 것이 최선입니다.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막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2030% 싸게 팔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은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팔면 최소한 시세는 받을 수 있고 남은 빚도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 경매로 집을 잃은 사람들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의 10년 후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파는 것은 손절이 아니라 익절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오르면 지금 가격에도 못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4억 원에 산 집이 지금 4억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올랐으니 이익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낸 이자와 세금, 관리비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본전이거나 손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2년 더 버티면서 낼 이자까지 생각하면 지금 파는 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현금을 쥔 사람들에게 2026년은 역대급 박앤세일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리 부담을 못 이긴 금매가 쏟아지면 시장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때 현금으로 사면 102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빚을 끌어안고 버티는 사람들은 그 박앤세일의 재물이 됩니다. 2012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위기 직전에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을 것 같아도 가격만 맞으면 팔립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1만 건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보다 천금 15%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비싸게 내놓고 6개월을 기다리다가 결국 더 싸게 파는 것보다 지금 현실 가격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 용기가 가족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소설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한국은행은 연말 1.0%까지 오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TSR 100%를 넘는 차주 31만 명과 TSR 70%를 넘는 고위험 차주 266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포기할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2%대로 묶어놨고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리며 수익을 챙깁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당신의 대출이자는 오르는 이유입니다. 2021년 축복이었던 2.5% 금리가 지금은 4.5%가 되어 목을 죄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 앉아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우리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의 가정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계산하고 6개월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지십시오. 안 된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고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경매 전에 파십시오. 2026년은 생존의 해입니다. 4%의 이자를 갚는 것이 지금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에도 2012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위기 직전에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